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2022년 며칠이에요? 오늘이? 6월 20일이요. 6월 20일. 예, 금강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 금강경은 원불교의 그 창시자이신 소태산 대종사와 연관이 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갖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금강경을 언제 보셨을까 할 때 우리 이제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한 여러 가지 그 계열이 있어요. 한 구전되는 것이 한 네 종류의 계열이 있는데 크게는 이제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시기했을 때 저희들이 대종사님이 보셨다는 금강경 판본이 한 권이 있어요. 한 권이 있는데 거기에 그 대종사님 필체로 우리가 현재 추정을 해요. 대종사님 글씨를 많이 안 남기셨어요. 우리 보통 보면 사은 이렇게 써놓으신 글씨체 있죠. 그 다음에 그 성주, 영천영지 쭉 돼 있는 글씨체를 봤을 때는 소태산 대종사의 글씨로 거의 저희들이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있으면 이거 책을 저도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써놓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뒷장에 써져 있는 글씨가 있어요. 그게 보면 그 글씨 그걸 보면 그게 대종사님께서 병진 1916년에 대각을 하셨는데 그 다음 해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접하신 시기가 대종사님 대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충 가을이에요. 접할 때가.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전개로 보면 대종사님 꿈속에서 어떤 그 노인이 나타나셔서 이게 선생님이 앞으로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삼아야 될 책이다고 이렇게 보니까 금강경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것을 그 당대에 제자로 구인 선지님 중에 일산 이재철 선지님이 지금 불갑사의 근처에 사세요.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가까워요. 요즘으로 거기를 근처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근처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옛날에는 근처라는 게 가깝다는 소리죠. 거기서 아마 되게 그때 아마 그 어머니 일산님 어머니가 아마 절에 다니셨을 걸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절에 간다는 거 옛날에는 초파일, 백중, 이럴 때 가시는 거죠. 이럴 때. 아마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대종사님께서 꿈을 꾸신 것이 4월 초파일 전날, 초7일이라고 그러죠. 초파일, 초7일 이렇게 하죠. 초7일 날 꿈을 꾸시고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걸리죠. 옛날에 책 구한다는 게 지금 우리가 그냥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바로바로 구입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어렵고 특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목판 이렇게 인쇄본.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책이 1901년에 개판이라고 해서 찍었다는 거예요. 그 판을 이제 이렇게 열어서 찍었다 해서 개판을 하는데 1901년이면 대종사님이 1891년이니까 대종사님보다 조금 그 책이 이때 책을 찍었다고 하면 조금 아우죠. 대종사님보다. 예, 그런 책이에요. 그 책을 처음에 접하시기 때문에 금강경은 그 원불교에서 불법에 그러시고 나서 대종사님 하신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그걸 읽어보시고 석가모니가 성인이다. 그 다음에 당신이 도를 얻은 경로가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많이 부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연원을 삼았다. 이렇게 돼요. 도를 얻은 경로가 부합됐다.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많이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부처님이 어떤 역사하고 대종사님 역사하고 그냥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들어와요. 이렇게 그냥 보면.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불법을 주체해서 모든 교법을 통합 활용해서 법을 피겠다라고 하는 이런 미래회상 구상을 하는데 이것의 기원이 금강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대종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이렇게 넘어가야 되지 이걸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돌파를 해야 돼요. 돌파를. 근데 이게 이제 원불교에서 그 대종사님이 보신 금강경 그 다음에 정산 우리 이대종법사 있죠. 원불교 이대종법사 정산종사가 그 초기교단 원불교 초기교단에서 회보라는 게 있었는데 회보에 한 1년 한 반 정도 연재를 해요. 요 금강경 있죠? 이것을 이렇게 번안했다고 해요. 번역했다고 해야죠. 풀어서 거기에 이제 어려운 또 주석도 넣고 그렇게 해서 한 금강경이 있어요. 이게 대종사님이 보신 금강경, 대종사님이 보신 금강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하냐면 불갑사 수도암 수도암이란 본에 음역금강경이라고 한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한문 있죠. 여시하문 일시 이렇게 한글로 음을 옆에다가 다 달아놨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그걸 보고 뜻은 몰라도 읽을 수는 있죠. 그 왜 이런 책을 냈을까요? 이건 말 그대로 대중을 생각하고 만든 책이에요. 의도적 기획 상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 기획은 어떤 기획이냐? 그러니까 독경문이에요. 독경문. 독경문은 대개 어떤 식이냐면은 액을 제하고 복을 불러오는. 그래서 보통 이것을 제액 초복 불을 초자 써서 복을 분다. 초복. 이걸 하기 위해서 금강경이 아마 그때 이렇게 음역 금강경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뜻을 몰라도 독성을 다 하면은 액이 상실되고 재앙 있잖아요. 재앙. 사람 다 재앙이 오잖아요. 재앙이 상실되고 그 복이 불러올 것이다. 아마 그걸 기준으로 했을 거예요. 그럼 굳이 음역을 붙일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산종사가 한글로 이렇게 쭉 번역인데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대종사님께서 마지막에 만들었던 책인 불교정전에 그 금강경이 실려요. 근데 거기 실린 편지하고 지금 원불교 전서 있죠. 전서에 불조요경에 금강경이 실리는데 이 네 가지 이게 흐름이 있죠. 흐름이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불교정전을 텍스트로 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금강경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죠. 한글본이 주경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경. 한글이 앞에 있고 한문을 부록으로 되어 있어요. 불교정전에서는 1장에 한글 있고 그 밑에 한문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원불교 전서에서는 한글이 쭉 다 나오고 뒤에 한문이 전체적으로 붙여 있죠. 그런 편제적 차이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글을 주된 텍스트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문도 사실은 인도에서 산스크리트어를 한문으로 옮겼죠. 그래서 꼭 산스크리트 뜻 그대로라고 안 할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향후에 한글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불조요경 본이 지금 원불교 쓰고 있는 불조요경 본이 한글 텍스트로 중요하다. 이런 가치의 중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프랑스어가 오든 영어는 뭐 이로 말고 프랑스어, 뭐 독일어,
뭐가 됐든 우리의 일정한 사람들이 그걸 우리말로 잘 번역해서 써야 돼요. 제가 지금 책을 2권 갖고 와 있는데 이건 불타 석가모니라고 해서 이게 지금 법정 스님이 옮긴 건데 일본의 와타나베 쇼크 이분이 번역하는데 이거 꼭 읽어야 돼. 부처님을 아시기 위해서. 제목이 불타 석가모니. 이 정도 안 읽고 이거 말고도 여러 번 있는데 저는 이제 추천하면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연구자 입장에서 써놓은 거예요. 그것도 쉽게.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 또 글을 이렇게 쉽게 써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인간 석가모니 이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여기 옛날 부처님이 기원전 600년대로 넘어가요. 지금 저희들이 보는 이 금강경 있죠? 금강경은 신약 성경이 만들어진 기원 전후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600년, 한 500년 뒤에 쓰여진 것이 금강경이에요. 그럼 금강경이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셨을까요?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뜻을 이렇게 펼쳐놓은 거예요. 이게 직접 구송 나오는 말이 아니라고요. 500년 뒤면 우리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원기 500년에 대종사 말씀하시기로 누가 써놨어. 그러면 가짜인데 가짜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 금강경 가짜라고 안 해요. 왜요? 부처님의 뜻에 너무 정통하고 있으니까 이게 재밌죠. 신약성경에서 기독교의 신약성경 굉장히 중요해요. 신약성경하고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는 것도 인류사에 참 재밌어요. 비슷할 때 이렇게 가요, 서로. 그런 것도 참 연구할 문제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파니샤드라고 이 책이 있어요. 이게 번역이 제가 정창영 편역이고 무지개 다리 넘어 출판사 있는 책인데, 이걸 읽어보면요, 인간이 언어를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이 정도로 찬란합니다. 우파니샤드. 근데 부처님은 어찌 보면 이 우파니샤드를 넘어서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뛰어난데. 이거 읽어보면은 언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와,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 정도예요. 그것도 이렇게 우리 말로 또 번역해 놓은 사람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번역한 사람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어떻게 번역을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게 이 번역본도 저도 다른 게 같은 글인데도 번역을 읽으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내가 최근 번역이라 가져온 거예요. 저는 이것보다 옛날에 봤던 것에 익숙해요. 옛날 번역. 더 좀 심플해요. 이건 좀 더 화려해요. 번역이. 제가 이 번역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이게 주변 말로 많이 넘어갔는데 왜 이게 주변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은 한글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한글로 볼 거예요. 한글로. 한문으로 제가 필요한 것만 말할 거예요. 그리고 다 한글로 얘기할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이제 한글로 사고가 돼야 돼요. 한글 사고. 금강경마저도. 이게 소태산 대종사의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을 우리가 이 시대에 더 어기면 안 돼요. 그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주변부 나가다 보면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면 이제 끝도 없어져. 그래서 본문으로 그냥 들어가 보려고 할 것 같아요. 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이 본문의 배경이라든지 뭐 구체적인 단어 뜻이라는 이것을 1장에서는 좀 소상히 나갈 거예요. 소상하게. 최대한 제가 소상하게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다음부터는 이렇게는 못 나가요. 이제 처음이니까 이 배경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불조의경본의 말씀인데, 1장, 지금 이 교재론 7쪽,
이와 같음을 내가 듣사오니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본에 계시사 대비구들 1250인으로 더불어 함께 하시더니 이때 세종께서 식대가 되어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가지시고 사위대성에 드시사 걸식하실세 그 성중에서 차례로 빌기를 마치시고 본처로 돌아와 공양을 마치시고 의발을 거두시고 발 씻기를 마치신 후 자리를 펴고 앉으시니라. 이게 지금 불조요경 본 금강경의 첫 장의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연구자들은 세조 언해본이 있어요. 세조 때 이 금강경을 이렇게 언해, 이게 우리말로 풀었는데 이 말도 많이 봐요. 이와 같음을 내가 듣사오니 이게 지금 여시하면 이걸 풀어놓은 거죠. 요즘에 아마 이걸 해라면 이와 같음 이렇게 안 쓰고 이같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렇게 번역이라고 이렇게 쓰라고 막 할 거예요. 그게 참 옛날 이 맛이 굉장히 좋아요. 듣사오니 듣사와 뭐 이렇게도 쓰고 번역을 하는데 참 그 말의 어감은 어떻게 번역을 하는 게 옳은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특히 고어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옳은 건지. 근데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그 원불교에서 이 경전화를 시킬 때 한글 금강경을 만들 때 이렇게 고정이 현재 돼 있어요. 저희가 이것도 우리가 향후에 일정한 시기가 되면 다듬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렇다. 자, 이거 한번 나가봅시다. 이와 같음을 왜 이런 표현, 여시아문의 번역본인 이와 같음을 내가 듣사오니 이것은 경전의 형식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같이 뭐 이렇게 요즘은 뭐 녹음해 버리잖아요. 말 잘하잖아요. 녹음이 된지도 모르게 녹음되고. 옛날에는 다 머리에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이제 말하는 사람은 안한으로 돼 있어요. 안한. 다문 제일에서 안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안한. 이게 이제 부처님의 요즘 말하면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도 아니다. 한 분이 다녔으니까 그냥 비서라고 해야 되겠네. 부처님이 제가 알기로 있기로 50세인가?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돼요. 근데 대충 기억이 50세 때까지인가 혼자 다니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분이에요. 많이 보면은 참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가 주변에서 우려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혼자 다니시면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이 다른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당신이 안 오면 안 되잖아요. 당신이 또 그렇게 사셨고 그래서 주변에서 사정 해가지고 한 명이 이제 따라붙어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굉장히 독립적이신 분이에요. 그렇게 그 옆에서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안한 분이 그러니까 이제 안한이 이렇게 읊죠. 이렇게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읊으면은 대중들이 맞다고 나도 그렇게 들었다. 이렇게 되면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머지 사람들이 같이 읊어요. 같이 외우는 거예요. 그걸 맞춰서.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500명이 있다. 옛날에 뭐 500명 있으면은 500명이 그걸 들으면 다 같이 읊는 거예요. 장관이겠죠. 그 모습이. 옛날에 이렇게 글로도 안 되니까 어떻게 전수를 시켰냐면 머리에서 요 머리에서 요 머리로 그것도 한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대중에서 대중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신기한 것이 오차가 거의 없어요. 우리 생각에 오차가 많이 날 것 같잖아요. 인간의 머리에서 머리로 넘어간 그 집단으로 넘어간다는 건 왜 이걸 알 수 있냐면 지금도 경전을 외워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오차가 없어요.
그게 외워지나? 정말 그게 어려워서 정말 외우는 거 너무 어려워. 나 지금 정전도 우리 원불교 정전도 그 막 외우는 거 너무 어려웠어. 지금도 막 틀려. 근데 하여간 그렇다고요. 여기 여시함은 이와 같음을 내가 듣사오니 이제 이건 이게 공인된 거예요. 예, 듣사오니 어땠냐? 한때 어느 때인가 이 형식이 그 옛날 전통 형식을 그대로 따와서 하는 거예요. 이 형식이. 그러니까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여기 사위국이 나와요. 자, 여기 이제 전문거이 나오는데 사위국 기수급고도권 어디서 숨을 한번 띄어야 되냐면 기수에서 띄어야 됩니다. 기수 띄고 급고도권 내 계시사 이게 어디에 계셨냐면 사위국이라는 나라의 기수급고도권에 계셨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때.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인도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600년 지금 부처님의 보통 기원전 600년 정도 올라갑니다. 기원전 600년 정도 올라가요. 말이 피타고라스가 부처님보다 더 선배라고 하는 말이 있어. 이게 참 하여간 그 옛날 역사 올라가면 이제 헷갈려. 그래도 한 그 정도 보게요. 일단 자 그때 사위국이라고 했을 때 이 사위국을 보통 인도 겐지스강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럼 겐지스강 일대의 그 그때 당대 다 부족 국가예요. 부족 국가. 지금같이 서양에서는 도시국가라고 하잖아요. 이쪽은 도시국가라고 하면 안 맞고 아마 우리는 읍성국가죠. 우리 그래갖고 읍 보면 이렇게 성 모양으로 한자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것을 굳이 구분한다면 부족국가. 더 작은 단위 시족이 좀 뭉천 부족국가 이렇게 해서 그 지역 이렇게 국가가 생긴데 부처님 당대에도 많은 제가 뭐 한 10여 개의 국가 기억이 뭐 10개인가 20개인가 잘 모르겠네요. 하여간 그런 부처님 당대만 해도 그게 더 통합됐다 해도 그런 부족국가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그 코살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게 보통 북코살라국, 남코살라국 이렇게 이 겐지스강 이렇게 인도에 보면은 인더스강 흐르고 겐지스강 흐르고 화면은 반대구나. 이쪽으로 인더스강, 이쪽으로 겐지스강 이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겐지스강 이렇게. 그러니까 서쪽에 동쪽으로는 인도 동쪽으로는 겐지스강이 흐르고 서쪽으로는 인더스강이 흐르고 그런데 이 겐지스강 일대에 코살라국이라는 것이 북코살라국, 남코살라국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북코살라국을 한자로 이렇게 이제 갔다 온 보면은 이제 옛날에도 막 그걸 한자 표기를 하잖아요. 한자 표기를. 우리 대표적으로 방문한 것이 뭐예요? 해초 스님이 쓴 왕후 천축국전 그거죠. 근데 여기 보면 신라벌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신라벌. 또 뭐 신라벌 뒤에 무슨 국 이렇게 나와요. 이 신라벌하고 이 신라벌 설레 신라벌이 설아벌 신라 설아벌 서울 연관이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서울을 눈설자 울자 눈이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안 녹고 이렇게 있었던 것이 서울이라고 했는데 아니 이것보다는 이게 맞아요. 이게 불교를 국시로 이렇게 삼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왔다고. 이게 사위
우리가 이제 한자로 이제 사위국이라고 번역했던 그 코살라국을 번역인 신라벌이 설화벌과도 바뀌고 이게 신라하고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재미로 부처님이 태어난 카필라바츠 뭐 이렇게 부르는데 뭐 나는 그냥 이게 발음이 안 돼서 보통 그냥 카필라성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저렇게 말하더라고. 뒤에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고. 이것을 보통 한자로 할 때 이것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부여 공주를 옛날에 뭐라고 했죠? 사비성이라고 했죠? 이 부처님의 고향을 그러니까 한자로 보통 볼 때 사비성이라고도 했다고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부처님과 연관된 이름들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위국이라는 이 말이 사위국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뭐냐면 뒤에 나오는 사위성이에요. 사위대성 나오죠? 사위성이에요. 이 사위성하고 이 보통 우리가 설화벌, 서울 이거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서울이라는 연원에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맞아요. 만약 공주가 컸어. 그럼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공주를? 사비. 우리 서울 이름이 사비를 좀 변형되면 뭔 말이 있을까? 사비. 사빌? 뭐라고 또 바뀌어서. 그러니까 언어를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제 이게 그렇게 있고, 인도도 나중에는 이제 이 코살라국이 결국은 한쪽 큰 세력이 돼요. 이제 부족 국가들이 다 이렇게 통합되죠. 통합돼서 하나가 되고, 나중에는 마갈타국이라고 해서 저쪽 겐지스강 쪽 아래에 있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통합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코살라국의 이 수도에 있던 사위성, 이 사위 대성의 부처님이 오래 계세요. 그리고 저기 나중에 마가타국에 거기에도 계세요. 거기에 정사를 우리가 보통 중림정사라고 해요. 마가타국에 있었던 왕사성일 거예요. 그게 중림정사라고 하고, 여기는 여기 기수급고동해서 기원정사, 여기 앞자 뒷자 뒤에 따와서 기원정사에서 우리 요즘 어디 가보면 중림정사도 많이 있죠. 이게 옛날에 부처님이 처음에 계셨던 곳 중 하나의 명칭, 여기 나오는 것은 기원정사가 등장해요. 자, 사위국의 사위대성 안에 있는 기수급 고도원에 계셨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기원, 앞과 뒤 따서 기원정사라고 했는데, 기원정사에 부처님이 오래 계셨다. 자, 이거 알겠죠? 이게 지금 우리로 따지면 어떻게 설명해야지? 익산에 중앙총 건설하시고 또 조금 계시기 위해서 저기 중도 훈련원에 계셨다. 중도도 어떻게 하냐면 중산하고 도타원 이렇게 둘 따갖고 중앙 중도 훈련은 이렇게 중도 되죠. 똑같아요. 여기 자 이걸 설명해 볼게요. 기수는 기타태자라는 사람이 앞에 기는 이름이래요. 이름이라고 그냥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나무, 이게 숲을 제공했다는 거고, 이게 고독한 사람들한테 뭘 공급해줘요. 공급할 때. 이분이 여기 땅을 시사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름을, 우리 여기 중도 훈련을 하면
중산과 도타원 시사했다 해서 중도훈련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런 전통이에요, 이런 전통, 이게. 근데 여기다가 이제 특히 또 그것까지도 넣어주셨어요. 여기는 이제 기타 태자는 숲. 그리고, 급고독은 그 땅을 제공했다. 이게 그 내용까지도 이 안에 있죠. 근데 이거 너무 길잖아요. 맨날 기수 급고독원에 이렇게 기니까 우리가 앞뒤를 띄어서 기원 이렇게 하고 있다. 아시겠죠? 이게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기타 제가 기타 근데 뭐 제가 우리 기타라고 근데 원래 이름은 제타. 그래서 뭐 이게 뭐 스타워즈 같은 데도 이게 나오나 봐요. 이 이름이. 이게 전사. 이 태자 굉장히 전사했나 봐. 싸움 잘하는. 전사했나 봐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때 나라가 이 설명이 그래요. 코살라국이 어떤 설명은 큰 나라같이 있는 것 같이 말하고 어떤 또 설명은 그냥 부족국가로 있었는데 여기 사위성이라는 그 부족 국가가 인근을 이렇게 영향력을 크게 지배하는. 근데 저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전체가 이렇게 지배한 게 아니고 이 사위대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세력이 그 일대를 지배력이 강력했던 우리 그 가야 생각하면 쉽게 설명이 돼요. 가야가 여러 12가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도 그때 시대에 따라 중심 세력이 이렇게 있고 그랬잖아요. 비슷할 거야, 아마 이게. 왜냐면 가야 시대부터 한참 위에요. 가야가 빨라봤자 기원전 1세기예요. 그것도 막 아니라고 막 기원전 가야 시대가 3세기, 4세기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기원전 1세기는 될 것 같아. 그거보다 한참이잖아요. 아마 이게 맞을 것이다. 어떤 부족 세력, 부족 국가의 중심 부족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보통 그래가지고 어떠냐면 이 나라 이때 왕이 한자로는 파사이 이렇게 쓰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안 읽잖아요. 제대로 발음해서 읽잖아요. 말이 파세나니 왕. 빠세나니 이렇게 발음 진짜 어려워요. 그래갖고 이 부족 이름을 파사니 쪽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이런 거 제가 그냥 알아만 두라고 첫 시간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그래갖고 이 기타 태자라는 세력이 있는 거죠. 이 세력이 그 땅의 주인이었어요. 자, 여기가 어디냐고 지금 발굴 조사를 하니까 고고학적으로 추정하는 발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사위성이라고 추정되는 그곳에서 한 1km 서남쪽으로 한 1km 떨어진 곳에 한쪽이 한 200m 넘고 한쪽이 한 300m 넘는 그러한 나 처음에 이게 굉장히 클 줄 알았어. 한 1km는 넘을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까지 크진 않고, 그래 작지도 않죠. 이게 있는데, 거기에 나중에 발굴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생활했던 거. 우리 여러 가지 갖고, 여기 보면 강당, 온실, 식당도 나오고, 주방, 욕실, 창고, 그 다음에, 치간도 나오고, 우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못 같은 것도 나오고, 병실도 나오고, 여러 거기에 가득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끔 돼 있었다. 하여간 그런 것이 있는데, 이 기타 태자가 갖고 있는 땅을 여기 급고동원 이분이 부처님께 귀의하셔가지고 부처님 계실 만한 곳을 찾아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부처님, 제가 당시 모시는 부처님이 계실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외곽, 우리로 말하면 도심의 좀 외곽에 좋은 숲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기타 태자 땅이야. 그래서 그걸 팔으란 게 안 파니까 농담으로 거기를 금으로 다 입히면은 팔겠다고 하니까 이 급고독원께서 이 그 금화로 깔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혼자 달려와가지고, 아니, 농담으로 한 건데, 그걸 그렇게 하냐고. 아, 어떻게 일국의 태자 된 분이 말을 이렇게 농담으로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태자도, 아니,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모시는 분이 누굴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만나 뵈니까 자기가 존경해야 될 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러면 이제 땅은 판 건데 땅을 파면 나무도 판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렇게 계산 안 했나 봐. 땅은 이제 급고독원 그분이 내놓은 거 그것도 결국은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로는 건물 짓고 그 돈으로는 건물 짓고 땅은 급고독원이 산 걸로 하고 나무는 그 숲은 기타 태자가 희사한 걸로 이렇게 돼서 그게 이제 마련이 돼요. 그 자리가. 한 1km 이상 좀 떨어진 곳이니까 수행하기도 좋고 나중에 이 탁발해야 돼요. 탁발. 그러면 한 10km 떨어지면 탁발이 돼야 안 돼요. 한 1km 정도가 좋은 것 같아. 내가 봐도. 그 정도 돼야 가서 이게 탁발도 하고 그렇지. 많이 너무 멀리 떨어져도 안 돼요. 딱 그 적절한 위치에 이 땅을 구입하신 것 같아요. 이게 대종사님께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익산 총부를 건설하듯이 여기도 여러 가지 경우를 맞추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다 우리도 총부 처음에 이제 건물 두 채 졌다가 차차차차 키워지잖아요. 그러듯이 거기에 이제 비구 대자가 붙었네. 왜 대자를 붙였는지를 모르겠어요. 대자를 붙이면 대충 이것이 어떤 그 집단의 규모도 말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훌륭하다, 뛰어나다 이런 의미로도 쓰는데 자, 이 말을 붙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1250인 왜 1250인이 있었는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1250인데 이게 원래 산스크리트 폰에는 비구만 있지는 않았어요. 여기에 이게 뒤에 나오는 보살, 마하살 이런 그 출가승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사부대종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다. 왜냐하면 그래도 대충 사부대종이라 하면 맞죠. 대충 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재밌는 게 이 금강경 끝날 때 그렇게 돼 있어요. 시작할 때는 비군만 있다가 끝날 때는 다 계시네. 나중에 읽어보세요. 나중에 보면 왜 끝날 때는 다른 분들도 있지? 이렇게 돼. 근데 이걸 구마라집이 이것을 한역으로 할 때 의도적으로 뺀 것 같아. 선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자, 더불어 함께 하시더니 이때 세종께서 식대가 되어 식대가 나와요. 식대. 자, 식대. 그 당대에 밥을 몇 번 먹었을까요? 맞춰보세요. 2번? 한 번? 2번. 아니, 배고파서 어떻게 살아요? 나 밥 못 먹어서 스님 못 되겠는데, 나는. 한 번 드셨어요. 한 번 드셨어요. 아니, 아무나 못하는 일이야. 배고파서 못해. 그럼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게요. 이게 보통 전통적으로 4시, 그러니까 9시에서 11시 사이가 식대라고 돼 있어요. 보통 9시에서 11시 사이. 식대가
그러면 한번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자, 아침에 9시 정도 모여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신다고 합시다. 그럼 9시까지는 와야 하잖아요. 한 1km 이상 된다고 생각을 해. 1km면 걸어서 어느 정도 걸려요? 15분밖에 안 걸려요? 한 15분 잡읍시다. 15분. 왔다 갔다 하면 한 30분이면 되겠네요. 30분. 그러면, 그리고 뭐 준비하고 그러면은 가서 서로 같이 먹으려고 준비하고 1시간 잡읍시다. 그럼 8시. 그러면 탁발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7시. 아주 넉넉히 잡고. 그럼 7시에서 7시 반 정도, 이렇게 계산법을 해보면 7시에서 7시 반 정도에는 스님들이 이렇게 가사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드시고, 쭉 거기서부터 걸어서 사위성까지 걸어 가신 거죠. 걸어서. 자, 뭐 논두렁, 밭두렁, 그때 뭐 큰 길이 있었을까? 하여간 뭐 이렇게 가가지고 보통 그럼 한 7시 반 잡고 7시에서 7시 반에 쫙 가서 해서 어찌됐든 9시, 8시 한 반에서 9시 사이까지는 와야 돼요. 그러겠죠. 와서 같이 아마 이걸 나누어서 많이 못 얻은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눠서 드셨을 것이다. 1250인이 장관이에요. 장관이죠. 근데 나도 이거 읽다 본 게 나중에 여기 대성이 나오죠. 대성, 큰 성. 1250인 정도가 탁발을 할 장소라면 대성이 돼야 되겠다. 나중에 이것도 처음에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이리저리 상상력을 구해보니까, 그래, 1250 정도 먹으려면 그것도 하루가, 아니 뭐 이렇게 뭐 어떤 특별한 행사 아니라 매일 그래야죠. 매일 그러려면은 그 도시 구조가 어느 정도 그게 경제 규모가 되는 곳이에요. 이 사위성이라는 곳이. 이게 부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수행할 수 있는 곳이지만 그곳이 탁발 경제가 가능한 그 일대에서 했다. 그것이 바로 기수급 고도원, 사위국에 있는 기수급 고도원에서 우리가 보통 급고도 이분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수달장자라고 불러요. 그 우리가 보면은 뭐 좀 시사 좀 하시고 하면은 다 수달장자 이렇게 한역 왜 수달장자라고 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어떤 비슷한 발음이 있어서 그걸 수달장자라고 했을 것인데, 그래서 수달장자라는 말을 들으면은 영광이죠. 그래서 원불교에서 수달장자라는 소리를 들은 분이 팔타원 황정신행님을 수달장자라고 불러요. 우리가. 자, 대충 이제 그렇게 식대가 되어 가사를 입으시고, 가사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입으시죠. 이게 자 보세요. 불교에서 스님들의 옷 형태가 간단해요. 그것을 너무 문화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 그냥 의복의 기능으로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아랫두리, 윗두리. 그렇게만 외부에 나갈 때는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겉옷. 우리 요즘 보면 코트 딱 3벌만 입어요. 딱 3벌. 아랫두리 안 입으면 안 되죠. 자, 아랫두리 있어야지. 그래갖고 아랫두리 입지 마.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되지. 아랫두리 입어야 돼요. 윗두리. 우리가 우옷, 상의. 그 다음에 바깥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보통 기본 옷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도. 웬만하면 어디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정제된 공식적인 데에 가면은
저도 요즘은 이렇게 되지만 제가 이제 좀 공식적인 자리 가면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옷 입고 오면 안 되지, 제가. 이렇게 뭐 상 입고 걸치잖아요, 다. 예, 다 뭐든지 하여간 대충 구조가. 그래서 스님도 이것을 삼의라고 해요. 삼의. 뭐 이게 세 가지 스타일이 있는 게 아니고 구조가. 근데 너무 일상적인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삼의는 있어야 되니까 그건.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디자인이 스님들의 겉옷의 디자인이 독특하죠. 보통 우리가. 근데 옷 구조는 또 비슷하다. 그리고 거기에 뭐냐면 밤에 보니까 그 바루 요 세 가지가 스님들에게 전통적으로 이 부처님 당대에 주어지는 소유 도구예요. 그 이외에는 인정을 안 해요. 여기 보면 가사 입으셨죠. 가사 입으시고 바루를 가지시고 사위대성에 드시사 걸식하실세. 걸식이란 걸 구걸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이걸. 이거 걸식을 뭐라고 번역을 해야 돼. 야, 이거 번역 어렵겠다. 비르시기를 비시기를. 자, 어려운 말이에요. 여기는 그냥 그대로 걸식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 성 중에서 그 성 가운데에서 차례로, 여기서 지금 차례가 원래 한자로 보면 차제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우리나라 한자가 들어와서 발음이 바뀐 것이 차제를 차례로 바뀐 거예요. 차례로 빌기를, 여기 빌기로 나왔네. 여기는 빌기를 마치시고 본처가 어디예요? 여기 기수급 고독원, 이게 본처예요. 본처로 돌아와 공양을 마치시고 의발을 거두시고, 의발을 거둔다는 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사 이렇게 딱딱 그걸 해서 지금도 보면 딱 자기 입었던 옷 딱딱 이렇게 접어서 올리죠. 바루도 뭐 요즘은 뭐 김치로 마지막에 이렇게 헹궈서 먹는데 옛날에 김치 없으면 물로 싹 해서 하는 거죠. 마치시고 의발을 거둔다는 이렇게 다 이게 어떤 공간이 있겠죠. 거기에 자기 걸 차곡차곡 다 이렇게 놓겠죠. 발 씻기를 마치신 후, 왜 이거 발 씻으세요? 신발 신고 다니지 무슨 그러고 다녀. 어쨌든 외출했다고 왔으니까 피곤해서? 아니 이게 이게 지금이니까 우리가 신발 신고 다니자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신발을 안 신으셨던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다니시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맨발이 돼야 이렇게 뭐 고충 같은 것도 예민하게 안 받고 이제 이렇게. 그래도 밟을 것 같은데. 안 하려고 노력하는다는 것. 그리고 이제 신발도 결국은 소유해야 하잖아요. 소유물을 최소한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 신으셨어요. 그리고 인도 문화가 또 그런 문화고, 그래서 발 씻기를 마치신 후 이제 발을 씻으신 거, 이제 더러우니까 이제 실내로 들어오려면 씻어야죠. 요즘 반려견들도 밖에 나오면은 다 씻기죠? 모르겠어요? 다 시킬 거예요, 아마. 마시고 자리를 펴고 앉으시니라. 이게 자리를 이제 피고 앉으셨다. 이게 첫 장의 내용이요. 아무 중요한 말이 아무것도 없죠? 밥 먹으셨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오늘은 대충 그 상황 설명만 한번 쭉 해본 거예요. 이게 어쨌든 지금도 이 모습을 보려면 주로 어디를 가냐면 미얀마 가면은, 그러나 그 모습도 부처님 당대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것마저도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이제 여기 차례차례로 빌기를 마치시고 올 때 전해오는 말이 가섭, 10대 주장에서 가섭은 가난한 사람만, 가난한 사람이 맞을 거예요. 가섭은 가난한 사람 7집을 찾아가서, 여기 이제 전해오는 말이 7집 이상은 빌지를 말아라. 이게 있는데, 가난한 사람만 빈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나는 부자들은 보시를 하도록 기회를 준 거고, 가난한 사람은 복짓는 기회를 준 거고, 다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다 일리가 있죠, 그게. 그런데 부처님은 그냥 인연대로 했다, 이런 설인데, 이것도 다 전설 따라 삼천리예요. 지금 이게 이 쓰여진 것만 해도 기원전 한 1세기 정도에 쓰여진 책이고, 부처님은 사실은 기원전 5세기, 6세기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 이야기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그러나 이 말에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체로 이 상황 설명을 쭉 한번 해봤어요. 자, 요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 뜻을 한번 첫 장이니까 좀 더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